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지영 소설가님의 산문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를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반가량을 읽었는데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112쪽입니다. 시험 못 보고 불행해하는 것보다 시험 못 보고 웃기라도 하니 참 다행이다. 딸이 시험 못 봤나봐요. 그래도 웃기라도 하니까 참 다행이다. 이 산문 자체가 딸 민영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13쪽. 엄마는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작가의 영혼에 수화기를 대고 있는 느낌을 받아 마치 청진기를 대고 그 가슴에 고동 소리를 듣는 그런 느낌. 때로는 마음이 같은 사람의 글을 읽을 때는 가슴과 가슴에 파이프를 대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맞아들이기도 하지. 이 표현이 참 와닿아서 줄을 그었습니다. 작가의 영혼에 수화기를 대고 있는 느낌, 청진기를 대고 고동 소리를 듣는 느낌, 가슴과 가슴에 파이프를 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114쪽. 그때까지 받은 사랑 덕분에 나는 다시 그러한 사랑을 보거나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건 인용문에 나온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누구에겐가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만큼 울 수는 없어. 그 사람 속에 있는 슬픔과 비탄이 꼭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아서 그럴 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거나 진정한 사랑을 하거나 숭고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울지 않아도 우리는 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생겨난 특별한 슬픔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사랑과 행복 혹은 숭고함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단다. 그래서 엄마도 서머가 이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보고 자신이 울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 슬픔에 대한 거는 만약에 친구나 뭐 가족이라든지 뭐 지인이 슬퍼하는 경우가 있죠. 뭐 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폭행을 당했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슬퍼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이 들었다든지 그때 내가 그 사람만큼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슬픔과 그 사람의 슬픔은 다르니까 내가 억지로 슬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입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슬픔은 왜 이런 속성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모든 슬픔은 고유하고 특수한 것 같아요. 특수한 슬픔이죠. 각각의 슬픔들이 그 사람만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슬픔인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제 어떤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 누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간 사람만이 나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그 당시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살아 있었으니까 아빠가 죽는다는 거 아빠가 없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전 몰랐던 거죠. 지금 저희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최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누나의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 꽤 어렸을 적에 누나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슬픔을
설사 나의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지금의 나는 그 누나의 슬픔을 공감할 수 없다. 충분히 헤아릴 수 없다. 슬픔은 특수한 것 같아요. 보편적일 수가 없죠. 내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님 말씀으로는 행복은, 사랑은 공감할 수 있다. 왜냐면 특별한 슬픔은 사람들이 갖고 있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안 돌아가신 사람도 있죠. 만약에 암에 걸렸어.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나의 슬픔을 알 수 있는 건 암에 걸린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그 슬픔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은 특수하고 고유한 것들이에요.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슬픔이라도. 만약에 나의 아들이 죽었어. 그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슬픔은 다 특별하죠? 특수하죠? 그런데 반면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은 보편적이다. 이미 모두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이다. 참 공감이 갔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막 거칠게 하고 난폭하게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과 행복, 숭고함 이런 거를 이미 공평하게 갖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사랑하는 모습이나 남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과 행복은 보편적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지만 슬픔은 보편적이지 않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슬픔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막닥뜨리는 게 슬픔인데 그 슬픔과 고통은 고유하다. 특수하다. 그래서 공감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인 거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공감되고요. 어떤 인생의 한 비밀을 깨달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20쪽. 한때는 하나님이 왜 너를 이제야 주셨을까? 의아해 하기도 했지. 왜 이렇게 다 늙어서야 너를 만났을까 하고 나는 집안이 좁을 만큼 뚱뚱한 데다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저씨는 해골처럼 바싹 마르고 관절염까지 앓고 있으니 말이야. 30-40년 전에 너를 만났다면 쉽게 해줄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해주지 못하잖니. 하지만 어느 날 답이 떠오르더구나. 신은 우리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기를 기다리신 거야. 아저씨와 내가 젊고 튼튼했으면 넌 아마도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아이인지 깨닫지 못했겠지. 넌 우리가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서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도 마음 편하게 우리한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우리는 모두 가족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았고 하나가 되었지. 그렇게 단순한 거였단다. 이건 인용문이에요. 인용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드린 거예요. 자, 이 아저씨와 아줌마는 꽤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어서 어떤 아이를 입양했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거의 노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만났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를 이제야 주셨을까? 왜 이렇게 다 늙어서야 너를 만났을까?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근데 그 답은 신은 우리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기를 기다리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부분이 공감이 가는 게 이건 어린 사람은 잘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의 38이니까 거의 4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저는 연애에도
못하고 있고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당연히 아이도 없죠. 그러니까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간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이제 20대 때는 이런 간절함이 뭐 없었어요. 별 생각 없이 연애 뭐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38 됐는데 요즘은 정말 간절해져요. 더 늦으면 진짜 영원히 못할지도 모르겠다. 연애도 결혼도 못하고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나도 힘들어지겠다.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더 심하겠다. 왜냐면 노산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여자 나이가 한 40이 넘으면 힘들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도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이 차가 너무 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8인데 그러면 지금 나랑 동갑 나이를 만나도 아이를 낳아도 참 위험하겠다. 아이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네, 보통이 아니네. 이 정도까지 또 심각성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나는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라도 해볼까. 연애는 간절히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사람을 제 마음대로 만날 수 있나요? 서로 좋아해야 하는 거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게 어디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자연스러운 만남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뿐만 아니라 취업도 그래요. 지금 편의점 알바생으로 거의 한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편의점 알바만 하고 살 수 있을까? 마음이 점점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이 간절해지길 기다리셨던 걸까요? 더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급함이 생기네요. 엄마가 나이 들어 얻은 선물이 있다면 위대하다는 것이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야. 그걸 진부하다고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엄마 부르는 소리가 인류가 탄생한 이래 수천만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누구에게든 가슴이 미어지고 절절한 그런 소리였듯이. 그죠? 사랑. 진부한 게 아니죠. 사랑. 그리고 다음 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친 거 위주로만 읽고 있어서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와닿았던 구절을 주로 읽고 나누는 거죠. 128쪽입니다. 나는 승선에서 손수건에 싼 것을 풀어보았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오뚜기 한 쌍이었다. 그 무렵에는 아직 어렸던 모양이라 나는 그것을 남진아의 속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작전에 나가서 비로소 인생에는 유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것도 인용문인데 인용문에 이거는 소설이었을 거야 아마. 소설인데 월남전에 참전하는 그 상병이 그 어떤 사람에게 쌍둥이 인형을 받은 거죠. 오뚜기 인형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거를 유치하다고 버렸어요, 바다에.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일어나라고 이제 사랑의 표시로 준 선물인데 그걸 바다에 던져버렸죠. 어려서. 근데 나중에는 비로소 인생에 유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소설은 설명 없이 곧 끝나버린다. 이 구절이 엄마와 엄마의 세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너에게 다 설명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엄마는 모든 유치한 것들을 경멸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가끔은 모든 유치함에 깃든 순진성의 경의를 표하기까지 했지. 유치하다. 선물을 받는 그 상병의 입장에서는 유치했겠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유치한 선물이 아니었죠. 진심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준 선물인데 유치함을 분별하고 따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유치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진심이었겠죠? 진실했겠죠. 그래서 모든 유치한 것을 경멸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내가 유치하게 봤을 뿐인 거죠. 그 사람에게 유치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것도 유치한 건 없죠.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트레이너인 신이 당신을 최후의 승자로 만들기 위해 아주 어려운 상대와 연습 게임을 하도록 한 거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단다. 힘들지, 자유롭고 싶지. 그래, 그러나 고통과 인내가 없는 자유의 길은 없단다. 감히 단언하건대 그런 건 없어. 인생에는 유치한 일도 없고 거저 얻는 자유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은 제각기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말밖에 할 수 없구나. 그죠? 거저 얻는 것도 없고 모든 건 제각기 고유한 가치가 있다. 고통과 인내가 없는 자유의 길은 없다. 고통은 필연인 거죠. 맞아들여야겠죠. 132쪽. 저 무렵의 여성들의 생각은 지금 웬만한 페미니스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보적이었던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바였지만 어쨌든 시대를 앞서간 사람은 더구나 그 사람이 여성이라면 실은 불행한 결말은 이미 티켓팅 되어 있는 것만 같구나. 아니 설사 겉보기에 삶이 평탄하다 하더라도 앞선 사정을 받아들였다면 이미 불행했을 것 같아. 시대를 앞서간 사람은 불행하다. 이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대를 앞서갔으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들은 몰라보겠죠. 박해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자, 133쪽. 우리나라 최초의 스웨덴 경제학 박사 최영숙은 그보다 더 비참하게 27세의 나이로 죽는다. 모든 영화를 뿌리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콩나물 장사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사랑한 인도 남성의 아이도 낳자마자 죽어버린다. 저자는 말하는구나. 그녀에게도 잘못은 있었다. 여자로 태어났고 너무 시대를 앞서갔고 이방인을 사랑했고 호녀라를 임신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원하지도 않는 조국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얼마 전 하인즈 워드의 어머니는 그때 내가 워드 데리고 한국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거지밖에 안 됐겠지.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녀에게도 잘못은 있었다. 여자로 태어났고 시대를 너무 앞서갔고 이방인을 사랑했고 호노라를 낳았다. 이런 인용문입니다. 너무 가슴이 저리죠. 여자로 태어난 게 죄였다는 거죠. 그 시대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을까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겠죠? 좋아졌겠죠? 좋아지고 있겠죠? 137쪽.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입니다. 유명하죠? 엄마는 노력을 하면 그게 무엇이든 좋은 건 줄 알았어. 나를 오해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어떻게든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나를 미워하는 친구에게는 어떻게든 내 호의를 알려서 나를 좋아하게 하고 싶었다.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이념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전파하고 싶어 안달이 나곤 했지. 그리고 그게 아주 잘하는 일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나 어느 날 내 소관인 것과 내 소관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바보처럼 깨닫게 되었단다. 남의 마음이라든가 날씨라든가 네가 전화도 받지 않고 늦을 때 계속 전화를 걸어대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것은 노력해서 무엇을 하는 일보다 힘든 일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알아차리는 것 말이야. 어제 만일 엄마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네 방으로 가서 너를 계속 귀찮게 하며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라고 널 졸랐을 거야. 그리고 그 결과가 꼭 좋았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 참 이상하지. 살면서 우리는 가끔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때가 있고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때가 있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다면 프란치스코의 말대로 지혜를 얻는 일이 되겠지. 그런데 이 세상은 말이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때를 훨씬 더 많이 준다. 소풍 가는 날 나빠지는 날씨하고 나 싫다고 가는 사람하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네 마음하고 어떤 때는 그걸 견뎌야 하는 내 마음까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일은 내 마음을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 기다려주기, 따뜻하게 말해주기. 너에게는 너만의 고유한 상황과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주기. 그러니 말하자면 네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책이라도 들여다보거나 훌쩍 가방을 들고 수영하러 가기. 사랑해서 잘할 수 있는 일과 사랑하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구분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은 기도하고 싶다. 진짜 이건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 저는 주로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든 내 마음을 전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내 마음이 또 힘들고 그랬죠. 나이가 어릴수록 또 철이 없을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뭘 하려고 하려고 그러겠죠. 사랑을 하려고 그러고. 근데 사랑을 안 하는 거. 사랑하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 무엇을 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기다려주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래야겠다. 이게 지혜지.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때가 있어. 하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하는 건 쉽죠?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기다려주는 거. 기다리는 게 진짜 어렵죠. 내 마음 막 연락하고 싶고 막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근데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그럼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특히 가족이나 연인 간엔 더 그렇죠. 그런데 기다리는 거,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 입장이 아니라. 141쪽. 서로의 갈등이 팽팽할 때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몰두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는 이제야 조금 알게 되었단다. 그것은 문제를 없던 듯이 덮어두라거나 회피하는 것과는 다른 거야. 그죠? 갈등이 팽배할 때 그 문제 속에 더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겠죠? 144쪽. 고통받는 자들에게 충고를 하려 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들에게 멋진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다만 애정 어리고 걱정 어린 몸짓으로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에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심성, 그런 신중함을 갖도록 하자. 자비란 그런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이 부분도 정말 반성이 되고 와닿는 구절입니다. 인용문이에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충고하려 들지 말자. 멋진 설교 하지 말자.
다만 애정 어리고 걱정 어린 몸짓으로 조용히 기도하자. 그 고통에 함께하자. 자비란 그런 것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고통받는 사람한테 무슨 충고를 합니까? 내가 뭐라고. 무슨 설교를 해요. 되게 이건 자만이고 오만인 거죠. 교만인 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고통받겠죠. 조심해야겠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가장 힘센 자가 가장 힘없는 자를 착취하려 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네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힘없는 자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늘나라는 이미 이곳에 있다. 우선적으로 가장 강한 자들을 원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봉사할 것인지는 우리가 내려야 할 진정한 사회적 선택이다. 이 선택이야말로 한 가정이, 한 종족이, 한 나라가 또는 한 문화가 위대한지 또는 저급한지를 결정짓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강한 자들을 위할 것인지 약한 자, 가장 약한 자를 위할 것인지. 한 공동체, 한 나라, 한 집단이 건강하려면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장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수자, 약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 되죠. 그들이 행복하다면 모든 이들이 행복한 거고, 그들이 불행하다면 그 국가나 그 공동체는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기준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거나 유명하거나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 사람들은 놔둬도 잘 사니까 제일 허약한, 제일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돌보고 챙겨줘야 된다. 자, 레지스탕스 동료가 국회의원이 된 후 신부님을 찾아와 말한다. 지금 짓고 있는 집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니 당장 철거하라고. 그러자 피에르 신부님은 조용히 대답하지. 여보게 그건 나도 안 해. 그러니 자네가 법률을 좀 바꾸어 주게나. 법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그쵸? 법을 바꾸어서라도.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바꾸어서라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면,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죠. 프랑스의 대통령을 지냈던 미테랑이란 사람이 죽기 3시간 전에 피에르 신부님께 물었다고 해. 신부님 정말 신이 존재할까요? 그러자 피에르 신부님이 대답했다고 하더라. 프랑스와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다 하나? 언젠가 자네가 가난한 이에게 가진 것을 다 주고 돌아설 때 자네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보기.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도 자네의 마음이 기뻤다는 게 그 증거라네.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신이 정말 존재한다는 거죠. 자,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것처럼 삶은 정말 소중해서 진지하게 말할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인용문입니다. 146쪽. 희망과 소망을 혼동하지 말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수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희망은 단 하나뿐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제 시간에 오길 바라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며 루안다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개개인의 소망들이다. 희망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 삶이 아무런 목적지도 없고 그저 곧 썩어질 육신을 땅속으로 인도할 뿐이라면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희망이란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 희망은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소망은 여러 가지지만, 소망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희망은 하나다. 희망은 삶의 의미가 있는 것, 있다고 믿는 것. 그게 희망이다. 삶의 의미가 있겠죠? 희망은 대학과도 돈과도 명예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본질, 즉 서로 사랑하고
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긍지에 이르는 길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에르 신부님은 인생에는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절대로 망쳐서는 안 되는 그 두 가지 일은 사랑하는 것과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것과 죽는 것, 이게 근본적인 것이래요. 아직 그분처럼 나이 먹지 않았지만 엄마도 나이를 먹을수록 확신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 어찌하여 절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듯 보이는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 보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를 위해 살며 성취하려고만 했던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묶여있는 듯 보이나 하는 거야. 미모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전자 쪽이 아름다워. 이런 말에서 좀 그렇지만 도가 높은 수도승이나 나이 드신 추교경님과 재벌 총수의 진정한 미모는 어떠니? 그렇죠. 누가 진정 아름다운가? 누가 아름다운가? 누가 자유로운가? 절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듯 보이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자기 하고 싶은 멋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성취하려고만 했던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묶여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TV에서 뉴스 같은 데 보면 삼성이나 재벌들 보잖아요. CEO도 총수 보죠. 삼성, LG, 현대 다 얼굴이 참 뭔가 찌들어 있는 느낌. 반면에 모든 걸 내주면서 사는 그 종교인들, 성직자들, 추기경들 보면 얼굴이 온화하잖아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 자기 누리는 대로 다 누리고 사는 기업인들은 왜 그렇게 얼굴이 항상 고뇌에 차 보이나? 그래서 진리는 단순한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 그래야 그 사람 마음도 편안하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키고 사는데 성취를 많이 했는데도 나이가 들수록 많이, 그쵸?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그다음에 150쪽. 작가에게는 가끔씩 독도에 데려다 놓아도 성에 차지 않을 그런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단다. 아니, 비단 작가에게만은 아니겠지만 모든 창작은 필연적으로 고독을 연료로 한다. 그러니 가끔씩 엄마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해도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 그건 너를 사랑하고 하지 않고 함께 있고 싶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죠? 모든 창작은 필연적으로 고독을 연료로 한다. 혼자 있어야 글이 써지죠? 함께 있는데 글이 써지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깊이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서 글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도 없는 게 편하죠. 152쪽. 항상 나는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아 나는 내 몸무게를 잃을 지경이었고 내 눈은 별이 가득 들어찬 우주와 그 우주 밖 무궁한 곳을 얼마나 헤매었는지 당신은 그처럼 많은 소설을 썼으면서도 아직 군소리가 남아 있느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이 오기까지 할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는 괴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쓰신 거냐면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작가가 왜 글을 쓰는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은데 할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죠. 그 많은 소설을 썼는데.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한이 맺혀서. 154쪽. 그래서 작가는 자기가 이제 그 내면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무엇인가를 쓰는 거죠. 요즘 제가 글을 잘 못 쓰겠는 이유도, 나의 글을 잘 쓰지 못하겠는 이유도 내 안에 뭔가 끌어오르고 차고 넘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글을 더 읽어야 되나 봐요. 154쪽. 엄마도 어느 날
시는 천재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 시를 포기했다. 모든 예술에는 천재가 있어. 그런데 유독 천재가 없는 장르가 있는데 그게 내 생각에는 소설 같았어. 그건 나의 노력을 요구하는 거니까. 시간과 체력과 고통과 인내 같은 것들 말이야. 두꺼운 종이들을 다 글자로 채워 넣어야 하는 손가락의 끈질김과 엉덩이의 힘. 그러니 하늘 탓을 좀 덜해도 될 것 같아. 엄마도 소설을 택했으니까. 모든 작가들의 삶은 파란만장하다. 설사 그들이 외면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래. 그 내부에서 이는 해일과 번개가 없었다면 그 긴 언어들을 줄줄이 깨어야만 하는 밤들을 어떤 에너지로 태울 수 있었겠니? 맞는 말입니다. 작가 내면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에너지가 엄청난 거잖아요. 글을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글을 쓴다는 건 고도의 집중력, 고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짧은 글일지라도 말이 되게 쓰려면 특히나 책으로 나올 정도의 그 퀄리티로 쓰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글을 잘 쓴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투여하는 일입니다. 그 긴 언어들을 줄줄이 끼워야만 하는 밤들을 어떤 에너지로 태울 수 있었겠니? 작가들은 그 내면의 에너지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작가들은. 그게 소설가뿐만 아니라 웹툰 작가도 그렇고 드라마 작가도 그렇고 뭔가 창작하는 사람들, 영화 감독도 그렇고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155초. 나는 자식의 죽음을 객관화하려고 했습니다. 박경린 선생님 얘기예요. 그것은 더 잔인한 일이었으며 해부실에 들어간 아이의 시체에다 다시 칼질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 나는 고통이 목을 졸라매면 맬수록 노래 부르겠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없다. 나는 인간이 아니고 물체라도 좋다. 내 심장이 난도질 되어도 좋고 골마 터져도 좋다. 단 한 사람의 독자에게라도 울분과 슬픔을 준다면 한 작은 생명이 받은 고통이 무마되려니. 이분은 되게 고통스러우셨나봐요. 박경린 선생님은. 정말 자식이 죽었으니. 자, 156조. 박경린 선생도 한때 아이들과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엄마 또한 너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 이 괴로움이 때로는 삶에 혹은 글쓰기에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것을 엄마는 알기 때문이야. 누군가의 말대로 무거운 내 짐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내 날개가 되는 것이지. 글쎄 글은 말이야. 이게 그림이라도 좋고 음악이라도 좋고 무용이라도 좋고 어떤 예술 장르이건 말이야. 그건 오는 거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유명한 곡, 유명한 그림, 어느 날 섬광처럼 내리친 영감에 의한 것이 많아. 과학자의 연구가 7년간에 걸쳐 완성되었다면 그것은 실험하고 기다리고 쌓아 올렸던 연구의 시간이니 당연히 훌륭한 것이지만 예술은 불행히도 그것과 상관이 없다. 오히려 7년 동안 쓴 단편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여서 억지로 뜯어고쳤을 확률이 더 높은 거야. 그런데 이 오는 영감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활자에 예민해 있어야 하고 많은 글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관찰하고 통찰한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해. 그러고는 앉아서 친구가 놀자고 메신저로 아무리 말을 걸어와도 아무리 재미있는 축구시합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물리친 채로 앉아있을 마음의 용기와 엉덩이의 끈기가 필요한 거야. 가끔 20살부터 글을 쓰기 위해 노트북을 들고 절로 들어간다는 젊은이들을 보곤 하지. 솔직히 그럴 땐 걱정스러워. 왜냐면 이제 이 시대의 이 복잡한 삶은 단순히 20대가 관찰하고 통찰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야. 삶이 좀 더 단순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20대 초반에도
숱한 명작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래야만 했던 것이 대개 작가들은 폐결핵으로 일찍 죽는 일이 많았어. 그런데 요즘은 폐결핵 약도 좋고 수명도 늘었어. 29세쯤 죽는 걸 요절이라고 한다면 그럴 확률이 너무도 적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는 그런 친구들에게 충고하곤 한단다. 그러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좋겠다고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돈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중요한 거니까 엄마가 돈을 숭배한다는 오해는 안 할 테니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만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쉽게 거부해버리는 것도 현실과 위배되는 거야. 그래, 그 돈을 버는 동안 너는 보게 될 거야.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돈 앞에 비굴한 자와 당당한 자, 두 아이를 거느린 가장이 돈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자존심을 팔아야 하는지, 천박한 인간이 돈을 가졌다고 다른 이들을 얼마나 상처 입히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을 따라 어떻게 몰려다니고 자신을 잃어가며 전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인간으로 변해가는지. 작가는 현실을 다루는 사람이다. 설사 공상이라 해도 현실의 요소들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그것과 교감할 수 없어. 그래서 작가는 이 모든 현실을 알아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읽으며 기다리는 거야. 소설이, 글이 내기를 올 때까지 말이야. 너무 감동적입니다. 정말 공감하는 글이에요. 정말 이 창작에 대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작가 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글은 오는 거다. 오는 거다. 뭐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라 영감이다. 갑자기 번쩍 이렇게 오는 거다. 이 영감을 잡아채기 위해서 평소에 활자에 예민해 있어야 하고, 많은 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하고,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데이터가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내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어야 영감이 와도 그대로 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삶을 통찰하기 위해서 직장도 갖고 일도 하고 남들처럼 살고 아득바득 사는 거죠. 글이 내게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현실을 살면서 현실을 알아야 되고, 저도 내가 현실을 잘 알고 있나? 잘 모르는데 저는 좀 매니아적인 성격이 강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니까 현실을 사람하고 좀 많이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지 말이죠. 그게 저희 취약점입니다. 나의 글이 너무 관념적이지 않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나? 생각이 항상 들어요. 161쪽. 글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충동에 대한 오성의 승리를 선포하고 죽음의 동경을 제어할 수 있는 정신의 저항력을 믿은 시대와 세대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 자, 그는 끝내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국을 또 돌아다니다가 89세의 나이에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생이 죽음에 굴복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그의 말대로 누군가의 생은 한순간이 아니라 전생애로 대답해야 하는 것이니까. 운명에 대해 승리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을 말이야.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배가 파도를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파도 자체를 부정하며 판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넘어 휘청대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비유를 하면 좀 이해가 될까? 자, 운명이란 파도를 거부하는 게 아니죠. 거부해봤자 어쨌든 나는 파도에 휩쓸릴 텐데. 이미 파도 위에 있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파도를 따라서 유유히 나아갈 뿐이죠. 운명을 타고 넘는 거죠. 운명에 순응하는 삶. 그게 수동적인 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일 수 있겠다. 운명. 저도 요즘에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딸의 어떤 친구가 실연을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지만 그 애에게 그건 어쩌면 축복이라고 전해주겠니? 엄마는 젊은 날의 고난이 사람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말하고자 했던 거야.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온다. 아니 어쩌면 불공평하게 오지.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나 나쁘게 사는 사람에게나 공평하게 닥치니까. 그런데 3층 집을 지었을 때 태풍으로 그 집이 무너지는 것하고 아무 시련 없이 40층 집을 지었을 때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는 것하고는 너무도 다른 일이야. 3층 집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을 받아들이고 다시 집을 지어본 사람하고 그런 일 한 번 없이 나이 든 사람은 다른 거야.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도 해. 여러 번 되풀이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흘만 생각하고 그리고 끙차하고 힘을 낸 다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찌해도 이 일은 일어났다. 그러니 침착하게 생각하자.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운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 고난이라는 거, 고난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0대 때 저도 고난이 많이 겪었죠. 오히려 젊었을 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다가 평탄하게 살다가 40대, 50대 때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 삶은 더 비참하겠죠. 젊었을 때야 잠깐 그런 일 겪는 거야 괜찮습니다. 언제나 전생애로 대답한다네. 그동안에 무슨 말을 하고 원칙을 세워서 변명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중요할까? 결국 모든 것의 끝에 가면 세상이 끈질기게 던지는 질문에 전생애로 대답하는 법이네. 너는 누구냐? 너는 진정 무엇을 원했느냐? 너는 어디에서 신의를 지켰고 어디에서 신의를 지키지 않았느냐? 너는 어디에서 용감했고 어디에서 비겁했느냐? 세상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누구나 대답을 한다네. 솔직하고 안 하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결국 전생애로 대답한다는 것일세.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열매는 그 사람이 했던 행적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일으켰던 사건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누굴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면 분명한 거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죠. 그런 맥락. 자, 166쪽. 너는 어떠니? 너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랑하고 있니? 네가 친구들의 일로 힘들어할 때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니? 행복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고 했던 말. 민영, 행복한 사람만이 진정 너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 윈영, 그건 산도로 마라이가 말한 대로 내가 나 자신이 아니기를 동경하여 시기심으로 눈이 멀어버릴 듯한 그런 친구는 결국은 자기 자신과 우정을 해치고 마는 것을 엄마가 잘 아는 까닭이야. 자기 자신이 아니기를 동경하는 것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자격시험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날마다 달리기를 하려고 결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은 너도 잘 알겠지. 그래야 결국은 너는 네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야 해. 사람들은 흔히 불행한 시간에 찾아와 위로해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지만 그건 정치와 관직이 전부였던 남자들의 봉건적 세계에 더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 슬플 때, 불행할 때, 나쁜 처지에 처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야.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함께 한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 진정한 우정은 그의 성취에, 그의 성공에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가 아닌가에 있고, 이런 일은 대개는 스스로가 스스로임을 좋아하고 행복한, 스스로와 스스로의 삶에 긍정의 눈을 뜨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더구나. 그죠? 내가 나 자신을 긍정할 때 다른 사람의 이룬 성취도 성공도 내가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다. 진짜 친구는 슬플 때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가 정말 잘 됐을 때 내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있는가, 그게 진짜 친구라는 거죠. 저도 이걸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형은 제가 자그마한 성공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활짝 웃으면서. 저는 별 기대도 안 하고 별로 기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깨달았죠. 이 형이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우정이죠. 윈형 모든 훌륭한 소설들이 그렇듯이 이 소설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소설 자체를 하나의 커다랗고 아름다운 질문으로 독자에게 통째로 던진다. 너에게는 열정이 있니? 진정 심장을 태워도 좋을 만한 그런 열정이 있다면 너는 젊다. 그러나 네가 이력서와 사람들이 이미 그렇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아픔 없이 긍정하고 만다면 너는 이미 늙거나 영원히 젊을 수 없을지도 몰라. 사랑하는 딸, 도전하거라. 안주하고 싶은 네 자신과 맞서 싸우거라. 그러기 위해 너는 오로지 네 자신이어야 하고 또 끊임없이 사색하고 네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배우를 묻고 또 읽어야 한다. 쌓아올린 네 건물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기분이 든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각보다 말이야, 생은 길어. 그리고 슬픔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던 네 아름다운 친구에게도 전해주렴. 우리의 동경이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를 배반하고 신이 없게 굴어도 삶은 어느 날 그것이 그래야만 했던 이유를 가만히 들려주게 될 거라고. 그날 너는 길을 걷다가 문득 가벼이 발걸음을 멈추고 아하 하고 작은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 두려워 말고 새로이 맑은 오늘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이야. 그러고 나면 너희들 모두에게 어느 순간 생 전체로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날이 올 거야. 생이 생을 대답한다. 삶의 이유를 대답한다 스스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날이 오긴 온다. 공감합니다. 정말 공감해요. 174쪽. 사랑은 그런 것일까? 엄마가 책에서 보니까 사랑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눈이 멀어버려서 사리 판단이 안 된다는 측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남들이 못 보는 상대방의 장점들을 본다는 측으로 갈라져서 오랜 세월 논쟁하고 있던데, 엄마는 솔직히 아직은 다 몰라. 다만 미당 서정주가 쓴 시는 기억하고 있어. 순이를 사랑하게 된 날부터 길거리에 수많은 순이가 걸어다닌다는 그 말이야. 그쵸? 175쪽. 사랑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란다. 사랑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아. 다만 사랑 속에 끼워져 있는 사랑 아닌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누군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란다. 사랑이 상처를 허락한다는 엄마의 말은 속수무책으로 상처 입는다는 말이 아닌 것을 너도 알 거야. 상처를 허락하기 위해서는 상처보다 네 자신이 커야 하니까. 허락은 강한 자가 보다 약한 자에게 하는 거니까 말이야. 사랑한다는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죠. 이거는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집착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고 있거나 어떤 박해를 하거나 그 사람이 괴로워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그래야 진짜 사랑인 거죠. 이게 그래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랑은 그 사람 기준인 거죠.
사랑을 받는 사람 기준인 거지 하는 사람 기준일 순 없죠. 176쪽. 자,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엄마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면 더 많은 남자들을 만났어야 했어.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친구로서도 지기 전에 말이야.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그저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저 친구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많은 남자들을 만나지 않았던 어리석음 때문에 엄마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했는지도 몰라. 심지어 한결같은 마음을 지녔다고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말이야. 윈영, 누군가 널 아프게 한다면 그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케이스를 만나야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여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구나. 내 연애 스타일은 어떻구나. 내가 뭘 진정으로 좋아하는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많이 만나면. 세상에는 의외로 남자건 여자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건 정말인데 어쩌면 엄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지.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내가 이런 그의 행동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남의 감히 사랑을 할 수 있겠니? 그러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너를 아프게 하지 않고 네가 진정 그 사람이 삶이 아픈 것이 네가 아픈 것만큼 아프다고 느껴질 때, 꼭 나와 함께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가 진정 행복해지기를 바랄 때, 그때는 사랑을 해야 해. 두 팔을 있는 힘껏 벌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고 내 힘을 다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해. 하지만 명심해야 할 일은 우리는 언제나 열렬히 사랑하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3번 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와의 10년 후를 그려보는 마음은 엄마도 알아. 그러나 그건 그냥 마음인 거야. 왜냐하면 누군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열렬하게 서로를 알고 싶은 그런 기적은 사람의 일생에서 정말 2-3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해. 어린 고양이 다루듯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야. 아무리 고양이지만 어린 고양이에게 큰 생선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다만 그 순간에도 언제나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라. 언젠가 엄마의 소설을 읽고 네가 말했잖아. 헤어지고 나서 제일 후회가 되는 일은 좋아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이야. 수많은 연애 지침서들이 그 남자에게 애가 타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남자들은 실제로 그런 여자들의 전략에 쉽게 애가 타기도 하지만 그리하여 연애의 주도권을 잡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문자와 전화가 울려오긴 하지만 글쎄 누군가의 말대로 그건 연애에는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인지 모르지만 사랑에는 실패하는 일이야. 네 목표가 연애를 잘하는 것이라면 그런 책들이 유용하겠지만 내 꿈이 누군가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말했잖아. 진정한 자존심은 자신에게 진실한 거야. 신기하게도 진심을 다한 사랑은 상처받지 않아. 후회도 별로 없어. 더 줄 것이 없이 다 주어버렸기 때문이지. 후회는 언제나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속인 사람의 몫이란다. 믿는다고 했지만 기실 마음 한구석으로 끊임없이 짙어졌던 의심의 그림자가 훗날 깊은 상처를 남긴단다. 그 비싼 돈과 그 아까운 시간과 그 소중한 감정을 낭비할 뿐 자신의 삶에 어떤 성장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지. 더 많이 사랑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으려면 진심으로, 그러나 천천히 믿어라. 다만 그를 사랑하는 일이 너를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너의 성장의 방향과 일치해야 하고 너의 일의 윤활유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를 사랑하는 일이 너를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고 너의 성장을 해치고 너의 일을 막는다면 그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의 노예로 들어가고 싶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니까 말이야.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와닿습니다. 사랑을 채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길내는 법 없는 사랑을 위해 엄마는 오늘도 네가 사랑할 채비를 갖추길 바랄 뿐이야. 그건 네 자신을 더욱 키우는 일, 내 자신에게 노력하는 시간을 내주는 일,
읽고 쓰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길을 묻는 누군가에게 친절한 건 말이야. 그러고 나서 네가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걸 보면 엄마는 어떤 기분일까? 윈영, 좋은 시는, 좋은 문학 작품은, 아니 좋은 예술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다. 잠시 멍청하게 만들고 잠시 망연하게 만든다. 그 시간은 마치 큰 징이 울리는 것처럼 우리 존재를 존재로서 온전히 느끼는 순간 엄마의 팔뚝보다 작던 내가 엄마보다 키가 큰 딸로 자라나는 동안 마치 큰 징이 한 번 느리게 울리는 순간으로 엄마도 너와 나의 함께한 생을 돌아다 보겠지. 이런 돌아봄을 이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니. 아마 네가 사랑을 할 때쯤 엄마에게 그런 징소리가 울려올까? 네가 사랑을 할 때쯤. 184초. 엄마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마도 욕심과 집착과 질투, 그리고 미움 같은 것들이었어. 이제 엄마의 나날은 이렇게 저문다. 그게 꼭 젊은 너희들의 상상처럼 나쁜 것은 아니야. 때로는 쓸쓸함 속에서 지난 날을 떠올리며 유혹당하고 상처받았던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독이며 위로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랑의 일부니까 말이야. 그렇죠. 자, 187쪽. 이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1시간이네요. 대부분의 해야 한다는 성명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망을 준다. 누군가 자신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신의 비현실적 기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해서 상대를 지목하고 그를 독선적으로 비난한다. 자, 그죠. 바로바로 넘어가야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스님이 답하죠. 그런데 왜 불행합니까? 예,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하면 불행합니까? 배신당하면 불행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스님이 계속 물어요.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왜 꼭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당신이 그에게 헌신하고 잘해주었다고 해서 그가 왜 꼭 그것을 알고 거기에 보답해야 합니까? 정말 깊은 말이죠. 울림을 주는 말이죠. 다 각각이니까요. 나랑 그 사람은 다르니까요. 자, 모든 사람의 고통은 존중받아야 한다. 만일 불쾌한 기분이 되살아나고 얻는 것이라고는 없는 낡은 생각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노력하라. 부드럽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그만 내 손을 잡아. 여기서 나가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 가끔 엄마는 생각해. 모든 위인은, 다시 말해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시대에는 모두가 진보의 편에 서 있어. 생각해봐. 이미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의 편에 서서 이미 있는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인류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이들을 기억하지는 않는 거지.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진보가 중요하죠. 쭉쭉 넘어가서 너무 많네요. 이것도 넘어가서 넘어가서 자, 바람이 거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힘들다는 것을 엄마는 절감하며 산다. 사람이 저마다 외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힘든 것을 말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열정.
참 와닿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수녀님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것도 넘어가고, 고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뭐 굳이 다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겠죠.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